내가 강원우와 결혼하던 날, 온정은 골목에서 몇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후 강원우는 그녀를 끌어안고 나를 탓했다. 톤니엔, 네가 그녀에게 잘못한 거야. 그날 이후로 그의 마음속 저울추는 완전히 다른 사람 쪽으로 기울었다. 이후 나는 집에서 살해당했다. 숨이 넘어가려는 순간, 나는 강원우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조금만 철 좀 들면 안 돼? 티에오딩은 천둥을 무서워해. 난 갈 수 없어. 다시 한번 삶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그가 원하던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되어 조용히 떠나기로 했다. 내가 회귀했을 때 온정은 내 얼굴에 뜨거운 허거 국물 한 그릇을 그대로 들이부었다. 남의 남편을 꼬신 천한년. 재미있냐? 마치 그녀가 강원우의 정실 부인인 것처럼 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 허거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헐, 불륜녀였네. 근데 그 남자가 방금 그녀를 아내라고 불렀잖아. 역시 잘생기면 아내가 몇 명이든 되는 건가. 불륜녀는 죽어야지. 온정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눈빛에는 득의양양함이 번뜩였다. 전생도 똑같았다. 그녀는 미쳐 날뛰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를 망신주는 걸 즐겼다. 죽기 전에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번에도 나는 참고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는 성폭행을 당해 정신이 나갔고 나와 강원우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여겼으니까. 니엔, 괜찮아? 강원우의 다정한 목소리가 마치 다른 생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귓가에 울렸다. 그는 내 얼굴에 묻은 매운 기름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전생에서 그가 수없이 나를 탓하던 기억이 밀려와 멈출 수 없었다. 우리 때문에 딩딩이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조금도 참을 수 없니? 이번엔 거의 반사적으로 그를 밀쳐냈다. 그리고 나는 뜨거운 허거 그릇을 들어 온정의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었다. 아! 온정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고 바닥에서 처참하게 뒹굴었다. 나를 노려보는 눈빛에는 원한이 가득했다. 아프냐고?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천천히 몸을 숙여 가까이 다가가 이를 악문체 증오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온정, 너 알아? 난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어. 강원우가 급히 온정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무하잖아, 톤니엔. 그녀는 환자야. 환자랑 뭐 그리 따지니? 환자? 나는 그 두 글자를 조롱하듯 또박또박 눌러 말했다. 조용히 강원우를 한번 바라본 뒤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정면으로 후려쳤다. 너한테도 난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어. 허거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까지 했다. 나는 가방에서 결혼증명서를 꺼내들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모두가 듣게 말했다. 강원우, 오늘 나는 너랑 이혼하러 왔어. 오늘 오후 민정국 앞에서 기다릴게. 강원우는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말하고 싶지 않아 등을 곧게 펴고 허거집을 나왔다. 가슴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나와 강원우, 그리고 온정, 우리는 같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고아들이었다. 서로 기대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다 강원우가 강씨 집안에 입양되면서 연락이 끊겼다. 이후 나는 대학에서 강원우와 다시 만났고 점점 연인이 됐다. 그때 온정은 해외 유학 중이었다. 소식을 듣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었다. 너희 둘 결혼할 땐 꼭 나를 들러리로 불러야 해. 그래서 나는 그녀도 강원우를 좋아한다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이 오기 전까지는 내 예비 반지가 우연히 없어졌다. 온정이 나 대신 집에 가서 반지를 가져오다가 술에 취한 불황자 몇 명에게 끌려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거의 죽기 직전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고 입으로는 계속 강원우의 이름만 불렀다. 그녀가 부른 시간만큼 강원우는 침묵했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취소했다. 번갈아 온정을 병간호했지만 온정은 나만 보면 발작하듯 미쳐 날뛰었다. 물건을 부수고 울부짖으며 강원우 품으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상처도 견디지 못하는 약한 토끼 같았다. 결국 강원우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말했다. 톤니엔, 우리가 그녀에게 잘못했어. 이제 그녀는 나만 믿어. 앞으로는 그녀에게서 조금만 떨어져 줄 수 없을까? 그날 이후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사람 쪽으로 기울었다. 온정이 한마디만 하면 그는 무조건 나 대신 그녀를 선택했다. 매일 퇴근 후 그는 온정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오거나 아예 집에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내 마음에도 죄책감이 있었다. 말할 수도, 말할 자격도 없었다. 전생에서 허거집 사건 이후 강원우는 한동안 온정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런 상태는 내 생일까지 이어졌다. 그날 강원우는 약속했다. 오늘은 어디도 가지 않고 집에서 나와 생일을 함께 보내겠다고. 그런데 온정에게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몰랐지만 강원우 눈빛 속 불안이 점점 짙어지는 건 보였다. 그는 코트를 집어들고 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다. 거의 본능적으로 나는 그의 손목을 꽉 잡았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너 약속했잖아. 강원우는 인내심이 다한 듯 실망한 눈으로 나를 봤다. 톤니엔, 딩딩이 겪은 걸 네가 겪어봤다면 그런 가벼운 말은 못할 거야. 설마 그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강원우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몇 남자가 문을 부수고 집으로 들이닥쳤다. 나는 곧바로 침실로 숨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마치자마자 그 남자들은 열쇠로 침실 문을 열었다. 왜 그들이 내 침실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생각할 틈도 없이 그들은 나를 바닥에 눌러 엎드리게 하고 미친 듯이 옷을 찢었다. 난장판 속에서 나는 기회를 잡아 강원우에게 전화했다. 나는 그가 온정의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집은 아주 가까웠다. 그가 조금만 빨리 와주면. 하지만 내 귀에 들린 건 차갑고 짜증 섞인 그의 목소리뿐이었다. 조금만 철 좀 들면 안 돼? 티에오딩은 천둥을 무서워해. 난 떠날 수 없어. 천둥이 무서워서였구나. 나는 씁쓸하게 웃을 틈밖에 없었다. 곧 휴대폰은 그들에게 빼앗겨 거칠게 끊겼다. 마지막 순간 분노에 찬 욕설이 들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서 멀어지겠다고. 몸을 떠난 영혼이 된 뒤 나는 우연히 온정의 집으로 떠밀려 갔다. 그곳에서 나는 온정이 강원우의 팔을 구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봤다. 오빠, 이제 가는 거야? 강원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의 이마를 가볍게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잠들면 갈게. 온정의 눈빛에 잠깐 공포가 스쳤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셔츠깃을 잡아당기더니 입술에 키스했다. 강원우는 즉시 그녀를 밀어냈다. 딩딩, 난 결혼했어. 자세히 들으면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다. 온정은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체념 못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반지를 잃어버린 게 그 여자 때문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거고. 강원우, 오빠가 말했잖아. 그 여자 대신 나한테 속죄하겠다고. 마지막 선만 넘지 않으면 다른 건 뭐든 해줄 수 있다고. 오빠가 직접 그렇게 말했잖아. 강원우의 얼굴이 굳었다. 결국 그는 타협하듯 눈을 감고 온정이 계속 키스하도록 내버려뒀다. 심지어 능숙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기까지 했다. 마치 이런 장면이 수만 번 반복된 것처럼. 나는 그가 점점 흔들리고 눈빛의 욕망이 어려지는 걸 보았다. 그는 결국 통제력을 잃고 온정의 목덜미를 움켜쥐며 키스를 더 깊게 했다. 그 순간 내 위장이 뒤집혔다. 강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나는 멈추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천둥은 이미 멈췄지만 온정은 혼자 자는 걸 무서워했다. 강원우는 그녀 곁에 남았다. 그는 나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음울해졌다. 톤니엔, 화났어? 온정이 물었다. 강원우는 차가운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밤중 그가 깊이 잠든 뒤 나는 온정이 몰래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거는 걸 봤다. 일 끝났어? 뭐라고? 사람이 죽었다고? 온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내가 말했잖아. 강간하는 척만 하고 영상 찍어서 협박하면 된다고. 쓸모없는 것들. 됐어. 내가 너희를 또 믿을 줄 알아? 그때는 강간하는 척만 하라 했는데 설마 진짜로 망쳐버릴 줄은. 이제 다 끝장이야. 그제야 알았다. 그 깡패들은 온정이 고용한 사람들이었다. 과거에 성폭행당했다 던 그 사건조차 그녀가 스스로 꾸민 연극이었다는 걸. 내가 죽은 뒤 죄책감 때문인지 온정은 비행기표를 끊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붙잡혔다. 그녀를 신고한 사람은 키가 큰 남자였다. 나는 그 남자가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강원우는 아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위식이 점점 흐려졌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이 생으로 돌아와 있었다. 허거집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우에게 전화가 왔다. 톤니엔, 난 이혼에 동의 못해. 지금 어디야? 전화를 든 채로 말하려던 순간 한 대의 차가 천천히 내 옆에 멈췄다. 창문이 내려가며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다. 그 얼굴은 전생에서 경찰에 신고했던 그 남자와 점점 겹쳐졌다. 강중령은 내게 차에 타라는 손짓을 했다. 전화기 너머의 강원우는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목소리가 단번에 차가워졌다. 니엔, 왜 너, 강중.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강원우는 곧이어 몇 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요지는 이랬다. 그는 오늘 민정국에 절대 가지 않겠고 나와 확실히 이야기해야 하며 강중령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였다. 나는 화가 나서 웃음이 나왔다. 강중령은 강노인의 막내 아들로 성격이 냉담하고 강씨 집안과도 거리를 두고 살았다. 강원우는 이 작은 숙부를 극도로 두려워했다. 몇 년 동안 강중령은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집안 사업엔 관심이 없었지만 올해 갑자기 연예계를 떠났고 강원우와 은밀히 재산 다툼을 벌이는 기색이 있었다. 아마 내가 강원우와 결혼한 직후 그가 계속 나를 버리고 온정을 찾아다니던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묻기도 전에 강중령이 말했다. 병원에 데려다 줄게.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멈췄다. 안 아파? 나는 멈칫하며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졌다. 회귀한 직후 내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서 뜨거운 국물에 데인 통증조차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묻자 통증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얼굴과 목이 화끈거렸다. 폐를 끼치네요. 나는 차문을 열고 앉았다. 다시 산다는 건 내 몸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그가 선의를 보였으니 나도 굳이 사양할 필요는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강중령은 의사에게 내 전신검사를 시켰다. 다행히 허거 국물이 아주 뜨겁진 않아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약을 바른 뒤 나는 졸린 눈으로 곁을 보았다. 강중령이 창가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바쁘시면 회사로 먼저 가셔도 돼요. 병원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내 기억 속에서 그는 강씨 집에 거의 오지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마주친 횟수도 손에 꼽았다. 솔직히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친절한 게 꽤 의외였다. 아니, 그는 전화를 끊더니 뜬금없이 물었다. 강원우랑 이혼할 생각이야? 나는 잠시 놀랐다. 아마 허거집에서 일어난 일을 그가 봤나 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변호사를 찾을 거예요.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볼 뿐 더 말하지 않았다. 시선을 그렇게 받고 있으니 괜히 불편했다. 목이 말랐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방금 이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남자에게 물이나 따라달라고 시킨 꼴이 된 거라는 걸. 그는 나를 한번 흘겨보더니 정말로 물을 가지러 갔다. 병원 입구 앞에 서자 내 마음은 뒤죽박죽이었다. 바로 그때 나는 급히 온정을 안고 뛰어가는 강원우와 마주쳤다. 내 눈이 마주친 순간 강원우가 멈칫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려 걸어갔다. 병실에서 한동안 기다려도 강중령은 돌아오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려던 찰나 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니엔. 강원우였다. 오늘 오후 네가 온정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끼얹었잖아. 그녀는 얼굴이 망가질까봐 크게 흥분해서 또 상태가 나빠졌어. 주방에 뛰어들어 칼을 들고 손목을. 그는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피를 많이 흘렸는데 병원 혈액이 부족해. 너랑 같은 혈액형이야. 도와줄 수 있니? 관기에 가까운 불안이 그의 눈에 가득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랑 상관없어. 너도 다친 거 안 보여? 내가 차갑게 덧붙였다. 아직도 화났어? 강원우는 성큼 다가와 내 손목을 세게 붙잡았다.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어조였다. 나랑 가서 헌혈해. 내 손목에는 방금 약을 바른 상처가 있었다. 그가 거칠게 잡아당기자 날카로운 통증이 퍼져나는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강원우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낮게 말했다. 강원우, 넌 내가 원치 않는 걸 강요할 권리가 없어. 그의 얼굴이 굳었다. 톤니엔, 꼭 이렇게까지 말하게 해야 해? 그해 네가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딩딩이 그런 일을 당했겠어? 내가 그녀를 돌볼 필요도 없었어. 오늘도 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지만 않았어도 딩딩이 그럴 리가 있나?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해. 강원우가 차갑게 나를 내려다봤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늘 모든 일의 원인이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비웃듯 말했다. 강원우, 변심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 마. 오늘 먼저 나한테 국물을 끼얹은 건 온정이야. 미친 건 그녀지. 내가 아니야. 온정은 얼굴 망가질까 무섭고 내 얼굴이 망가지는 건 당연한 벌이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게다가 난 심장에 문제가 있어. 헌혈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바쁜 너는 잊었겠지? 내 마음은 이미 그녀 쪽으로 기울었어. 스스로 속여봤자 무슨 소용이야? 강원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반박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를 찔렀다. 강원우, 그의 온정이 당했다는 일, 사실은 그녀가 꾸민 연극이었다고 하면 너는 믿을래? 생각해봐. 왜 그때 그녀는 끝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려 했을까? 그만해.
강원우가 거칠게 말을 끊었다. 톤니엔, 책임을 피하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어내지 마. 믿든 말든. 나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다. 누군가가 저를 억지로 헌혈시키려 합니다. 라고 신고했다. 강원우의 새까만 얼굴을 무시한 채 나는 침착하게 병원 주소를 말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어 내가 수년간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봤다. 강원우, 이혼하자는 말은 진심이야.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할 거야. 그때 간호사가 달려와 강원우에게 예비 혈액을 찾았다고 알렸다. 그가 나가며 남긴 말 한마디. 니엔니엔,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난 정말 온정을 여동생으로만 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 사람은 너야.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다. 어떻게든 그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 강중령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강원우는 막 떠난 뒤였다. 아래층 온수가 끊겨서 내려가서 완탕이랑 죽 좀 사왔어. 그가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 나는 당연히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아마 내 불편함을 눈치챘는지 그는 회사로 가겠다고 말했다. 마침내 그가 떠나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위챗 메시지가 하나 왔다. 강중령이 내게 명함 하나를 보냈다.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고 승소율이 높고 패소한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바로 답장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의상 한 문장을 더 붙였다. 감사합니다. 작은 숙부.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답장이 왔다. 이혼을 결심했으면 이제 작은 숙부라고 부를 필요 없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병원에 머물며 상처를 회복했다. 강원우는 여러 번 찾아와 부드러운 태도와 진지한 말투로 사과했고 온정을 해외로 보내 치료시키고 그녀와 연락을 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나는 경호원에게 그를 쫓아내라고만 했다. 그날 밤 온정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알려줄게. 어젯밤 그가 술에 취해서 우리 같이 잤어. 어쩌면 내 배에 그의 아이가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메시지를 삭제했다. 나는 몇 초간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다음부터는 피임해. 내 같은 좁은 머리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불쌍하잖아. 태어나는 날 강원우가 또 찾아왔다. 그는 이혼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조건이 있었다. 엄마 생일 파티에 같이 가줘. 엄마는 널 정말 아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널 보고 싶어 해. 파티 끝나면 그때 얘기하자. 나는 알겠다고 했다. 강씨 집안 어머니의 생일 연회는 매우 성대하게 열렸다. 가문 친척들이 거의 모두 참석했고 곳곳에서 칭찬이 이어졌다. 톤니에는 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 우리 집에도 저렇게 살림 잘하는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제야 나는 강원우가 아직 가족들에게 우리가 곧 이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기 강중령 아니야? 저 사람은 이런 자리에 거의 안 오잖아. 오늘은 왜 왔지? 원우랑 사이도 안 좋은데 설마 일부러 곤란하게 하러 온 건가? 뭘로? 설마 형수님을 뺏으러? 나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다 고개를 들었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강중령을 보았다. 키가 크고 눈에 띄는 존재감. 군중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그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나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이상했다. 그는 왜 화가 난 걸까? 니엔니엔. 익숙한 목소리가 귀 옆에서 들려왔다. 정갈한 정장을 입은 강원우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가 홀에서 기다리고 있어. 같이 가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끼었다. 원우, 찾느라 힘들었어. 온정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놀랐다. 강원우가 그녀를 이 자리에 데려왔다고? 이 말은 곧 강씨 가문이 그녀를 받아들였다는 뜻일까? 강원우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급히 온정의 손을 떼어내며 불안한 얼굴로 설명했다. 니엔니엔, 오해하지 마. 나는 웃으며 말을 끊었다. 강원우, 우리 곧 이혼할 사이잖아. 가족 모임에 누굴 데려오든 그건 내 자유야. 온정의 얼굴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스쳤다. 나는 일부러 어조를 바꿔 덧붙였다. 다만 바보 하나를 데리고 온 건 좀 의외네. 온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다 내 손에 들린 와인잔을 보더니 입꼬리를 기묘하게 올렸다. 톤니엔 언니, 오늘 즐겁게 놀아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강씨 어머니와 인사를 마친 뒤 핑계를 대고 일찍 자리를 뜨려 했다.
강원우는 오늘 절대 이혼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 없었다. 그저 나를 속여 어머니 생일에 데려오려 했을 뿐이다. 화장실로 들어가자 갑자기 몸 안에서 이상한 열감이 치솟았다. 그제야 나는 온정이 무언가를 했다는 걸 깨달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내 입을 막았다. 그리고 나는 위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낯선 방 안에 있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손발은 단단히 묶여 있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약은 이미 먹였어. 이따가 너희는 그냥 그녀랑 자면 돼. 반드시 영상 찍고 조금 있다가 내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현장 잡을 거니까 흔적도 많이 남겨. 나는 눈을 겨우 떠서 문 쪽을 보았다. 온정이 몇 명의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남자들, 전생에서 나를 죽인 바로 그 인간들이었다. 이 일은 원래 몇 년 뒤에 벌어졌어야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게다가 여긴 강씨 집이다. 온정은 미친 게 분명했다. 온정이 떠난 뒤 남자들은 무언가로 다투는 듯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양손으로 재떨이를 들어 문을 향해 힘껏 던졌다. 쾅! 둔탁한 소리에 발소리가 멈췄다. 내 행동은 그들을 완전히 자극했다. 그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오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나는 분노로 가득 찬 강중령의 얼굴을 보았다. 강중령이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내 몸을 묶고 있던 모든 끈은 이미 풀려 있었다. 방 안에는 강중령만 남아 있었다. 나는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앞으로 쏠렸다. 예상했던 통증 대신 따뜻한 품에 안겼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셔츠 깃을 붙잡았다. 도와줘요. 분명히 그의 목이 한 번 가볍게 움직였다. 톤니엔. 강중령은 애써 평정을 유지한 채 나를 욕실로 데려갔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물을 틀었다.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냉수 덕분에 몸 안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괜찮아졌어? 욕실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공기에는 묘한 어색함이 감돌았다. 그는 무심한 듯 물었다. 오늘 파티에 온 이유가 강원우를 용서하려던 거야? 나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그에게 털어놓았다. 착각이 아니라면 그의 눈빛에는 숨기지 못한 미묘한 기쁨이 스쳤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톤니엔이 어떤 남자랑 이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착각 아닐 거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강중령을 다시 욕실 안으로 밀어넣었다. 찰칵.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강원우였다. 그 뒤에는 온정과 파티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고 옷은 물에 젖어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몸에는 방금 전 몸싸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장면.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다고 하기엔 너무 수상한데? 강씨 집안의 착한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강원우, 제대로 큰 초록 모자 썼네. 강원우의 눈이 붉게 충혈됐다. 그의 시선은 내 목과 손목의 붉은 자국에 꽂혔다. 다음 순간, 딱! 그의 손바닥이 내 뺨을 세게 때렸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말해. 그의 목소리는 이를 갈 듯 차가웠다. 그 남자는 누구야? 나는 즉시 몸을 일으켜 3번 연속으로 그의 뺨을 후려쳤다. 두생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손톱이 그의 얼굴을 긁어 피가 배어나왔다. 도대체 누구냐고?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은 가운데 강중령이 천천히 걸어나왔다. 입가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다. 강원우, 여자에게 손찌검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방 안의 공기가 단숨에 가라앉았다. 강중령? 강원우는 거의 미쳐버린 얼굴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강중령은 몸을 틀어 가볍게 피했다. 강원우는 바닥에 처박혔다. 몇 년이 지나도 넌 하나도 나아지질 않는군. 죽여버리겠어. 다시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뻔했다. 강중령은 정확하게 그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건 여자를 존중하라는 뜻이고, 이건 결혼에 대한 충성심을 배우라는 거고, 이건 윗사람을 모욕한 대가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잠시 후 강중령은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분명히 묻고 있었다.
이제 좀 통쾌해. 온정이 그제야 울먹이며 달려왔다. 원우, 괜찮아? 그러나 강원우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오직 강중령에게만 향해 있었다. 회사가 필요하면 줄 수 있어. 하지만 왜 꼭 톤니엔을 빼앗아야 했지? 나는 그 모습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역겨웠다. 강중령은 차갑게 말했다.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다. 그리고 그녀는 내 아내야. 이 상황에서 내가 그녀에게 손댈 거라 생각했나? 머리가 그 여자에게 먹힌 모양이군. 그는 시선을 방 안 사람들 모두에게 돌렸다. 방 안의 흔적을 보라. 테이프, 밧줄, 몸싸움 자국. 눈이 없다면 귀는 있겠지. 그리고 나를 향해 말했다. 톤니엔, 증거가 있지?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버튼을 누르자 온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약은 먹였어. 이따가 그냥 자고 영상 찍어. 내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현장 잡을게. 방 안이 죽은 듯 조용해졌다. 온정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원우, 비열한 여자. 강원우의 손이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날 이후 온정은 체포되었다. 과거의 피해 사건 역시 자작극임이 밝혀졌다. 강원우는 모든 진실 앞에서 무너졌다.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이혼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이번 생에서는 누군가의 이해심 많은 선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겠다고. 그 후의 일들은 마치 먼 이야기처럼 흘러갔다. 강원우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온정은 임신 상태로 수감되었고 출산을 이유로 일시 석방되었지만 강씨 집안으로 돌아온 첫날 밤 비극은 일어났다. 자정 무렵 강원우는 집으로 돌아와 과일칼을 들고 잠들어 있던 온정의 배를 찔렀다. 그 자리에서 두 생명은 함께 사라졌다. 지금 강원우는 구속 수감 중이다. 이 이야기를 강중령에게서 들었을 때 나는 그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었다. 불쌍하다고 생각해?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생이든 이번 생이든 온정은 끝까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오늘의 결말은 그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다. 내가 그녀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럼 전생에 나는 누가 불쌍히 여겨주지? 강중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강원우는? 나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의 시선이 살짝 피하는 걸 보고서야 담담히 말했다.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어. 그의 굳게 찌푸려져 있던 눈썹이 서서히 풀어졌다. 그래. 그 이후 나와 강중령의 관계는 친구보다는 가깝고 연인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닿지 않은 그 미묘한 경계에 머물렀다. 그는 매일 퇴근길에 나를 데리러 왔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주말이면 여행을 떠났고 연예계 인맥을 써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VIP 콘서트 티켓도 구해주었다. 그날 교류 무대에서 부른 노래는 좋아해였다. 그때 처음 알았다. 강중령이 노래를 할 줄 안다는 걸. 낮고 따뜻한 그의 목소리는 연인의 속삭임처럼 조심스럽게 내 마음을 간지렸다. 강원우가 했던 말들에 대해 나는 더 이상 강중령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정말 복수였다면 전생에서 그는 그렇게 조용히 내 곁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도 내가 이혼을 말하기 전까지 그는 한 발짝도 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생에서 온정이 체포되던 날 강중령의 눈물은 진짜였다. 그의 눈 속에 담긴 아픔과 후회도. 그는 분명 나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 하나를 품고 있었다. 말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묻지 않기로 했다. 아마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다. 그 비밀을 알게 되기까지는.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그날은 찾아왔다. 산을 오르던 날이었다. 나는 너무 지쳐서 주저앉아 투덜거렸다. 못 가겠어. 강중령은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더니 몸을 낮췄다. 엎혀. 나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그럼 사양 안 할게요. 그는 가방을 들고 좁은 산길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곧게 뻗은 그의 등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다. 은은한 소나무 향이 그의 몸에서 퍼져나와 나를 감싸 안았다. 이 장면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널 업은 적이 있어. 강중령이 말했다. 자세히 말해줘요.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해 아이를 갖지 못한 형과 형수가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다. 그 아이가 바로 강원우였다. 처음 왔을 때
그 아이는 늘 불안해하며 니엔니엔이라는 이름을 찾았다고 했다. 형수가 학교에 데려가라 했지만 도중에 아이는 도망쳤고 그날 강중령은 납치되었다. 모두가 그가 실종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강원우는 당신이 나에게 접근한 게 복수라고 말했어요. 강중령은 웃었다. 자기 얼굴에 금칠하는 건 여전하네. 그는 이어 말했다. 고아원으로 돌아간 걸 확인한 뒤 처음으로 PC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납치되었고 산속 작은 집에 감금되었다고. 그에게 밥을 가져다 준 건 어린 여자아이 하나였다. 작은 얼굴, 자연스럽게 곱슬진 머리. 내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때 엄청 까맣지 않았어요? 내가 묻자 그는 크게 웃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 으름도 잔뜩 발라놨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그날은 그의 생일이었고 그는 나에게 산을 내려가면 케이크를 사주겠다고 했다. 나는 물었다. 딸기 케이크도 돼요? 코카도 하나 더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가 다쳐 내려갈 수 없던 그는 내 등에 엎여 산을 내려왔다. 나는 땀에 흠뻑 젖고 다리가 떨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걸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산을 내려온 뒤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납치범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먼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그들이 담뱃불로 내 팔을 찢었지. 아팠을 텐데 넌 한 번도 소리내지 않았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팔 안쪽을 내려다봤다. 희미한 흉터 하나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난 널 찾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 널 찾았을 때 비로소 인생이 완성될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다시 만난 곳이 내 결혼식장이었어. 그때 처음 알았어. 심장이 아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깨달았지. 집착은 좋아함이 되고 좋아함은 사랑이 된다는 걸.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내 결혼이 무너질 때 화가 났지만 손 쓸 수 없었고 그저 경고하는 방법만 택했지. 그리고 네가 먼저 이혼을 말했을 때 그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톤니엔, 조금 비겁하지만 난 정말 기뻤어.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다시 태어난 이번 생에서 나는 잘 살고 싶었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 역시 그를 좋아한다면 왜 시도해보지 말아야 할까?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강중령이 말했다. 톤니엔, 난 아직도 내게 딸기 케이크 하나랑 코카 한 병을 빚지고 있어. 나는 그의 등에 가볍게 이마를 기댄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벌로 평생 딸기 케이크랑 코카를 사줘요.